태백산 깊은 곳,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자리에는 5살 버선발 소녀의 영혼을 구원한 약초꾼이 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말라붙은 뿌리에서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의 눈은 땅속 깊은 상처까지 읽어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산의 전기가 깃든 신선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런 그 앞에 한순간 모든 것을 바꿔버린 한 여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온몸으로 피어나는 죽음의 냄새와 동시에 그의 가슴을 핥히는 익숙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침묵으로 가득한 비밀을 품고 태백산에 왔고 그는 고요한 일상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치유의 손길을 가진 남자와 죽음의 기운을 품은 여인. 그들의 만남은 구원의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파멸의 서곡이었을까? 태백의 깊은 산자락. 그곳에는 속세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저작거리의 달력이 아닌 골짜기를 스치는 바람의 냄새와 나뭇잎의 색으로 먼저 알 수 있었지요. 이 깊은 산을 지비자 버티로, 때로는 스승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결. 대대로 이 산에 기대어 약초를 캐온 약초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또 할아버지가 그러했듯 한결 역시 산의 숨결 속에서 자신의 숨을 고르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산의 일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동쪽 하늘이 붉은 기온을 머금기 시작할 무렵 산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한결은 차가운 계곡물에 세수를 하며 밤새 무거워진 정신을 깨웠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사람의 손길이 닿았다기보다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바위나 나무처럼 풍경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었지요. 흙으로 벽을 다지고 마른 풀로 지붕을 엮은 그곳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공간이었지만 한결에게는 세상 그 어떤 댓걸보다도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로 딱딱한 잡곡밥 한 덩이를 급히 넘기고는 어김없이 허리춤에 약초 바구니와 작은 호미를 차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괴상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약초꾼이라 수군거렸지만 한결이 산을 읽는 방식은 평범한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으로 약초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흙냄새로 땅의 기온을 읽었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의 각도를 통해 약초가 품은 양기와 음기의 조화를 가늠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독사의 흔적을 보고 그 주변에 귀한 해독초가 자라고 있음을 직감했으며 늙은 고목의 상처 입은 껍질 아래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버섯의 위치를 알아냈지요. 그에게 약초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의 사형과 기운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초를 캘 때에도 함부로 호미를 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먼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약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귀한 생명을 거두어 아픈 이를 돕고자 하니 너그럽게 너의 기운을 내어다오. 그의 마음에는 약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는 약초의 효능만큼이나 그것을 캐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약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찬 손으로 캔 약초는 그 독을 온전히 정화하지 못하고 선한 마음으로 캔 약초는 본디 가진 효능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산을 누비고 돌아온 그의 오두막에는 저녁이면 은은한 약초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캐온 약초들을 종류별로 정성껏 갈무리하고 일부는 그늘에 말리고 일부는 절구에 지어 알맞게 법제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약초를 다룰 때만큼은 그 어떤 궁중의 어이보다도 섬세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손으로 캔 약초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소박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독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으니 온 산의 정령들이 그의 벗이요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결은 산의 아들로서 고요하고도 깊은 자신만의 세상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달이 차오르는 날이면 한결은 어김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정성껏 갈무리한 약초들을 팔아 필요한 소금과 곡식을 구하기 위함이었지요. 그에게 저작거리는 늘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산의 고요함에 익숙한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아우성과 흥정소리,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저작거리의 소음이 마치 고통스러운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와 먼지 냄새는 그의 정신을 어지럽혔고 서로를 밀치고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겨주었지요. 그는 필요한 물건만 구하면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보금자리인 산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한결은 약초를 판 돈으로 소금 한 대바기와 잡곡 두어 말을 사서 지게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의 시선이 무심코 저작거리에서 가장 흉하고 지저분한 골목 한 구석에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작거리의 다른 모든 소음과 절망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거지들의 소굴이 있었지요. 저마다 남루한 행색으로 멍하니 앉아있거나 구걸한 음식을 두고 다투는 그들의 모습은 한결에게도 익순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혀를 차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는 거지들 사이에서 유독 꿋꿋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있는 한 처녀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색은 다른 거지들과 다를 바 없이 잿가루를 뒤집어 쓴 데다 여기저기 기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깡마랐고 오랜 굶주림으로 피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요. 하지만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도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절망과 모욕을 겪으면서도 그 중심에 있는 영혼만큼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듯 고고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지요. 굶주림에 지쳐 초점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체념이 아닌 꺾이지 않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에 모든 잎을 잃고도 꿋꿋이 서 있는 한 그루의 난초와도 같았고 재더미 속에 버려졌으나 그 본연의 빛을 잃지 않는 진주와도 같았습니다. 한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관상을 볼 줄 아는 것은 아니었으나 평생을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온 그의 눈에는 사람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기운이 보였습니다. 다른 거지들의 눈빛에서는 이미 꺼져버린 삶의 의지와 타락한 욕망의 찌꺼기만이 보였지만 저 처녀의 눈빛 속에는 비록 힘이 약할지언정 언젠가는 다시 타올라 오를 수 있는 깨끗하고 강인한 생명의 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러운 것이라고 침을 뱉기도 했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저 먼 곳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초라한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흙탕에 떨어진 학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결은 지게를 짊어진 채 그 처녀의 눈빛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그는 산으로 돌아가는 내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소음과 악취는 모두 잊혔지만 유독 재더미 속에서 보았던 그 고고한 눈빛만큼은 그의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산 아래 마을의 돌림병이 흉흉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열로 시작되다가 이내 온몸에 불덩이가 들어앉은 듯한 고통과 함께 숨이 가빠지며 목숨을 잃는 끔찍한 병이었지요. 저작거리의 가난한 이들부터 시작된 병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매일같이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몸이 허약하고 먹을 것이 없는 거지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의 사신과도 같았습니다. 한결은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다시 저작거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약초들을 아낌없이 풀어 병자들을 치료했지만 이미 병세가 깊어진 이들을 모두 살려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력감과 안타까움에 그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그는 약초를 구하러 다시 산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며칠 전 그 거지 처녀를 보았던 골목 어귀에서 멈추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골목 안을 살폈을 때 그는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그 처녀, 하연이 차가운 담벼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의식은 혼미하여 그녀의 그 고고하던 눈빛마저도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에 가려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요. 주변의 다른 거지들은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에게 병이 옮을까 두려워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한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에 그녀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작은 몸에 실린 삶의 무게는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지게를 고쳐매고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인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한결은 하연을 자신의 자리에 눕히고 아궁이에 급히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캐어놓은 약초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기운이 맑은 것들만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지치의 뿌리와 깊은 그늘에서만 자라는 천마, 그리고 해독에 특효가 있다는 백화사설초까지. 평소라면 약초 시장에 내다 팔아 몇 달치 양식을 살 수 있을 만큼 귀한 약초들이었지만 그는 조금의 아까움도 없이 그것들을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약을 다렸습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작은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그 속에서 한결은 잠시도 하연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몸을 닦아 열을 내리고 정성껏 다인 탕을 식혀 숟가락으로 조금씩 그녀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그녀는 번번이 약을 삼키지 못하고 흘려버렸지만 한결은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넘어 꺼져가는 하나의 생명에 자신의 모든 기운을 불어넣는 간절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연은 약초향과 흙냄새가 뒤섞인 낯선 공간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지극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하연의 삶에 대한 의지가 아직 남아있었던 덕분이었을까요? 사흘 밤낮이 지나고 나흘째 되던 새벽, 하연은 기적처럼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흙벽으로 된 낯선 천장과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여명의 푸른 빛이었습니다. 온몸은 솜을 먹인 듯 무거웠지만 자신을 짓누르던 끔찍한 고열과 고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코끝에는 은은하고 쌉싸름한 약초 향기가 맴돌았고 귓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의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요. 그때 문을 열고 한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맑은 죽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연이 깨어난 것을 본 그의 얼굴에는 무뚝뚝한 표정 뒤로 안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녀의 등을 받쳐 상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지요. 하연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넘겼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식어있던 뱃속을 채우자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생전 처음 받아보는 조건 없는 친절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 하연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결이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간 사이 그의 오두막을 깨끗이 청소하고 헤어진 옷을 정성껏 끼웠습니다. 그녀는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한결 역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결이 산에서 돌아와 하연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화로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오두막을 채우고 있었지요. 식사를 마친 한결은 한참 동안 말없이 화로불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눈빛에서 세상의 그 어떤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고결한 영혼을 보았소. 당신의 지난 날이 어떠했는지는 묻지 않겠소. 다만 앞으로의 날들을 나와 함께 이 산에서 살아주지 않겠소.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하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름도 근본도 모르는 저작거리의 가장 천한 거지였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니.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람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 산의 사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감싸안고 함께 살아가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산 아래 마을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찼습니다. 한결 그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멀쩡한 총각이 어디서 굴러먹는지도 모르는 거지를 아내로 들이다니. 필시 요망한 것이 약초꾼을 홀린 괴물이겠지. 등 온갖 험한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껍데기가 아닌 오직 자신만이 본 하연의 본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연은 한결의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바라보며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절망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연은 약초꾼 한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거창한 의식 없이 그저 깊은 산과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증인으로 삼아 조촐하게 치러졌지요. 한결은 산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들을 꺾어다 하연의 머리에 꽂아주었고 하연은 정성껏 지은 밥과 나물로 소박한 혼례상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혼례보다도 더 큰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하연에게 낯설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저작거리에서의 삶이 매순간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산속에서의 삶은 자연의 순리 속에 몸을 맡기는 고요한 흐름과도 같았지요. 처음에는 경계심과 과거의 상처로 인해 말수가 적고 얼굴에 그늘이 져있던 하연이었지만 한결의 묵묵하고 변함없는 신뢰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그녀가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지요. 그는 아침이면 산으로 떠났고 저녁이면 약초 바구니를 가득 채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를 맞는 것은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불을 지펴 차려 놓은 하연의 따뜻한 저녁상이었습니다. 하연은 한결에게 어깨 널쩍다리를 다듬는 법을 배웠고 한결은 하연이 흥얼거리는 옛 노래를 들으며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연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미소였지만 점차 소리를 내어 웃게 되었지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치 마법처럼 황량하고 적막했던 오두막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오두막 주변에 작은 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었고 산에서 따온 들꽃을 꺾어다 작은 병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거칠고 투박했던 공간은 안락하고 정갈한 보금자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 숨겨져 있던 본연의 모습도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영양을 되찾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한 기운이 가시고 맑은 혈색이 돌았으며 재더미 속에 가려져 있던 고운 이목구비가 드러났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총명함과 깊이였습니다. 그녀는 한결이 어디선가 구해온 낡은 책들을 단숨에 읽어냈고
나뭇가지로 땅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말씨는 조리 있고 품위가 있었으며 그녀의 몸가짐 하나하나는 미천한 거지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아하고 깊이가 넘쳤습니다. 그런 하연의 모습을 보며 한결은 자신이 처음 저작거리에서 보았던 눈빛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궁금해했지만 그녀가 스스로 말해주기 전까지는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곁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현재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며 가난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적막했던 오두막에 마침내 따뜻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산에는 초록이 짙어지고 두 사람의 신뢰 또한 나날이 깊어져 갔지요. 하연은 이제 저작거리의 거지였던 자신의 과거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결이 주는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그녀는 끔찍했던 기억들을 마음 한 구석에 묻어두고 현재의 행복에만 집중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흉터처럼 남아 비가 오는 구름 낀 날이면 어김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금방이라도 낡은 오두막이 날아갈 듯 흔들렸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을 깬 하연은 땀에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악몽을 꾼 것이었지요. 피빛으로 물든 뎃궐. 비명과 함께 쓰러지던 아버지와 오라비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향해 서늘하게 웃던 한 사내의 얼굴. 그 끔찍한 기억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에 잠이 깬 한결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늘 그랬듯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의 위로 속의 하연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준 이 사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느꼈습니다. 하연은 잦아드는 빗소리를 들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본명은 하연이라 합니다. 영모제라는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한 이조판서 하준영 대감의 막내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세를 시기하던 당시 영의정 윤대감의 계략에 빠져 영모를 꾀했다는 끔찍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지요. 윤대감은 거짓 증거를 만들고 위증을 내세워 결국 하연의 가문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연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은 모두 처형을 당했고 집안에 남은 사람들은 노비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충직한 몸종의 도움으로 기어이 살아남은 하연은 신분을 숨기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거지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윤대감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었다. 것이지요. 그녀는 이야기를 마치고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준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작은 옥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몰락한 대가문이 핏줄이라는 유일한 증거이자 언젠가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는 처절한 다짐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한결은 아무 말 없이 하연을 자신의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슬픔을 감히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품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깊게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는 하연의 손에 들린 옥 놀이개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보았던 그녀의 고고한 눈빛이 그저 타고난 성품 때문만이 아니라
멸문당한 가문의 한과 진실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과 상처를 공유한 운명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연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후 두 사람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애틋해졌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의 가문을 무너뜨린 원수, 영의정 윤대감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막연한 과거의 악몽이 아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한결은 혹시라도 윤대감의 수하들이 이곳 산골까지 찾아낼까 염려하여 마을로 내려가는 횟수를 줄이고 더욱 깊은 산속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산 아래 마을이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인 한양에서부터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온 것이었습니다. 원인 모를 역병이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봄에 돌았던 돌림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독하고 빠르게 퍼져나가 수도의 백성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궁궐에 이름난 어이들조차 속수무책이었고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져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노하셨다. 나라에 큰 병고가 닥칠 징조다 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결은 이 소식을 들으며 단순한 자연의 역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경험상 자연에서 비롯된 병은 아무리 독하다 해도 그 나름의 질서와 흐름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역병에 대한 소문은 무언가 인위적이고 사악한 기운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연은 역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끔찍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제거하기 직전에도 윤대감은 정적들을 숙청하기 위해 비슷한 일을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짜 역병을 벌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그것을 빌미로 반대파 신하들을 역병의 원흉으로 몰아 제거했던 것입니다. 하연은 이번 역병 역시 윤대감의 또 다른 거대한 계략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윤대감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만 백성의 목숨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할 위인입니다. 이번 역병은 분명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요. 하지만 당신의 말이 맞다면 그는 이전보다 더욱 무섭고 잔혹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겠지. 두 사람은 오두막에 앉아 멀리 수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바람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어린 신음과 거대한 음모가 뒤섞인 불길한 전조처럼 들렸습니다. 산속의 평화로운 삶에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수도의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는 두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운명을 옥죄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에서 시작된 역병의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산골 마을까지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한양을 다녀온 보부상 한 명이 시름시름 앓더니 이내에 그와 접촉했던 마을 사람들 몇몇에게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오한, 그리고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한 극심한 갈증과 함께 결국에는 검은 피를 토하며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의원은 손을 쓸 방도조차 찾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지요.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고 이웃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몇몇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결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봄 그의 약초로 돌림병을 이겨냈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마을 촌장은 한결의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한서방,
제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게.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죽고 말 걸세. 자네의 신통한 약초만이 유일한 희망일세. 한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병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 역병은 그가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자연의 병과는 그 기운부터가 달랐습니다. 사악하고 인위적인 도끼가 느껴졌지요. 섣불리 나섰다가 자신과 하연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윤 대감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 아버님께서는 늘 백성을 구하는 것이 벼슬아치의 본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벼슬아치가 아니지만 사람을 살리는 귀한 재주를 가졌으니 그 또한 하늘이 내린 본분일 것입니다. 저들의 고통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저희가 윤대감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의 말에 한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약초 바구니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병자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들의 혈색과 맥을 짚어보고 그들이 토해낸 검은 피의 냄새까지 맡아보며 독의 성질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알려진 해독초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극인 약초들을 절묘하게 배합하여 오히려 그 독성을 이용해 병의 도끼를 제압하는 이독제독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어지간한 지식과 담력이 없이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처방이었지요. 며칠 후 마침내 한결은 해독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가장 위중한 병자에게 먼저 약을 먹였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반나절이 지났을까? 죽은 듯이 누워있던 병자가 거친 기침과 함께 검은 덩어리를 토해내더니 이내 열이 내리고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결의 해독제는 놀라운 효능을 보였고 죽어가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목숨을 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을 산을 지키는 신선이라 부르며 그의 오두막 앞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결의 명성은 작은 산골 마을을 넘어 점차 주변 지역으로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명성이 언젠가는 원치 않는 손님을 불러들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명성이 높아져 갈수록 하연의 마음속 불안감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것은 곧 윤대감의 귀에 들어갈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한결에게 이제 그만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고 다시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매일같이 자신들을 찾아와 살려달라 애원하는 병자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한결이 마을로 내려가고 하연은 오두막 앞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사내 하나가 산길을 따라 오두막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허름한 무명옷 차림이었지만 보통의 시골 농부와는 다른 단단하고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요. 하연은 순간 경계심이 일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내는 오두막 앞에 이르러 약초를 다듬던 하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하연을 바라보던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아씨. 작은 아씨 맞으십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연 역시 온 몸이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앞의 사내는 비록 세월의 풍파로 거칠어지고 늙었지만 분명 자신이 어릴 적부터 그림자처럼 따르던 아버지의 가장 충직한 호위무사 김충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아씨. 살아 계셨군요. 살아 계셨어. 김충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핏빛의 밤, 그는 자신의 죽음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기어이 살아남은 뒤 오직 작은 아씨를 찾아내고 가문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는 산골 신선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 역병을 피할 방도를 찾을 수 있을까 하여 이곳을 찾아왔다가 꿈에도 그리던 주군의 딸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연 역시 김충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준 유일한 혈육과도 같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해질 무렵 돌아온 한결은 오두막 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만 이내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세 사람이 함께 마실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화로가에 둘러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충은 하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약초꾼의 아내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연을 바라보는 한결의 깊고 믿음직한 눈빛과 남루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하연의 얼굴을 보며 이 사내가 진심으로 자신의 아씨를 아끼고 지켜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운명적인 재회는 이제 멈춰있던 복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김충과의 재회는 하연에게 잃어버렸던 과거를 되찾아 주었지만 동시에 평화로운 일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충은 하연이 이대로 산속에 묻혀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연의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맞았는지, 그리고 윤 대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를 열변을 토하며 이야기했지요. 안 됩니다, 아씨. 이대로 계셔서는 안 됩니다. 대감님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아씨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저 또한 이 목숨을 바쳐 아씨를 보필하겠습니다. 김충의 눈은 충심과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단순히 하연을 찾아 헤매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 대감의 뒤를 쫓으며 그의 악행을 증명할 증거들을 은밀하게 수집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품속 가장 깊은 곳에서 기름종이로 여러 겹산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하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감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몰래 넘겨주신 것입니다. 윤 대감이 외적과 내통하며 국방기밀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뇌물을 관리한 모든 기록이 담겨있는 비밀 장부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들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해진 장부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해악한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윤 대감이 언제, 누구와 만나 어떤 밀약을 맺었으며 그 대가로 얼마의 재물을 받았는지가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부만 있다면 윤 대감의 영모죄를 만천하에 증명하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연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험한 일에 남편인 한결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남편의 평화로운 삶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요. 그녀의 고뇌를 눈치챈 한결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나는 이미 당신과 한 몸이요. 당신의 과거와 아픔은 곧 나의 것이기도 하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당신의 곁에서 함께할 것이요.
그러니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오. 한결의 말에 하여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윤대감의 악행을 막아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 자신을 살려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충은 이 장부를 가지고 관가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관가는 모두 윤대감의 사람들일 것이요. 섣불리 장부를 드러냈다가는 빼앗기고 목숨만 잃게 될 것이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하오. 세 사람은 비밀 장부를 다시 깊숙이 숨기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두막에는 단순한 약초 향기만이 아닌 폭풍 전야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장부 한 권이 이제 곧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수도 한양에서는 영의정 윤대감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역병의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자 병약하고 우유부단했던 임금은 모든 국정을 윤대감에게 이임해버렸지요. 윤대감은 역병 대책을 명분으로 군사권까지 장악하고 사실상 나라의 실권을 모두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마지막 야망을 실현시키려는 무서운 계략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하연이 짐작했던 대로 수도의 역병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대감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조정을 완벽히 장악하기 위해 서역에서 들여온 맹독을 우물에 풀어 만들어낸 인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병의 공포를 극대화시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반대파 신하들을 하나둘씩 역병에 걸렸다는 핑계로 격리시키거나 암살해 나갔습니다. 그의 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독을 만들 때부터 유일한 해독제를 함께 개발하여 독점하고 있었지요. 그는 이 해독제를 이용해 최종적으로는 임금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손에 쥐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임금에게 해독제를 내려주는 구원자인 척하며 실제로는 그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거나 여의치 않으면 독살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는 거대한 역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병들을 역병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 파견하여 민심을 감시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자들을 가차없이 잡아들였습니다. 나라는 역병의 공포와 윤대감의 철권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그의 권력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대감의 귀에 흥미로운 보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태백산 깊은 산골에 사는 한 약초꾼이 수도의 어이들도 치료하지 못하는 역병을 신통하게 고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 윤대감은 시골의 촌뜨기가 우연히 몇몇을 살린 것을 가지고 과장된 소문이 퍼진 것이라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산골 신선에 대한 소문이 잦아들지 않고 심지어 그가 쓰는 약초가 수도의 것과는 전혀 다른 비방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자 윤대감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약초꾼이 정말로 해독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면 자신의 계획 전체가 틀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약초꾼이라는 자의 뒷조사를 해보라. 그리고 그의 아내라는 자의 신분까지도 낱낱이 파악하여 보고하라. 윤대감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위협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그 산골의 약초꾼과 그의 아내가 바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눌 운명의 복수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도에서 시작된 검은 그림자는 이제 그 주인을 찾아 마침내 태백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퍼뜨린 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고 변이를 일으켜 한결이 만든 해독제만으로는 더 이상 완벽한 치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병세가 호전되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다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지요. 한결은 밤낮으로 새로운 약초 배합을 연구했지만 독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던 중 김충이 수도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월화초라는 전설의 약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월화초는 1년에 단 한 번, 가을 보름달이 가장 휘영청 밝게 뜬 날 밤에만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가장 높은 곳, 달빛이 가장 먼저 닿는 곳에서만 꽃을 피우는 신비로운 약초라고 했습니다. 그 푸른 꽃잎에는 달의 정기가 응축되어 있어 그 어떤 맹독도 정화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졌지요. 하지만 월화초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네. 워낙 험한 곳에서만 자라는 데다 하룻밤만 피었다 지기 때문에 그저 전설로만 여겨지고 있지. 김충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한결의 눈은 그 순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태백산 어딘가에서 월화초를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약초가 아니라 마치 달의 조각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단다. 주변의 공기마저 맑게 정화하는 신성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 한결은 직감했습니다. 이 전설의 약초가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그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약초 도감과 산의 지형이 그려진 지도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의 한 귀태에서 달맞이 바위라는 지명과 함께 그곳의 지형을 간략하게 묘사해 놓은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찾았소. 월화초가 피는 곳을 찾았소. 가을 보름은 이제 겨우 5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달맞이 바위는 이 산에서도 가장 험하고 위험하여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죽음의 장소였지요. 한편 윤대감 역시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월화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월화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독점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월화초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백산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를 벗어난 유일한 변수인 산골 신성과 월화초를 모두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다른 한쪽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아직 피어나지 않은 작은 풀 한 포기가 이제 곧 나라의 운명을 결정질 거대한 폭풍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하영과 김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은 결심을 한 채 달맞이 바위를 향한 험난한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화초를 찾아 떠나겠다는 한결의 결심에 하영과 김충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김충은 약초꾼의 목숨은 하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백성은 수만입니다. 어찌 그런 무모한 도박을 하려 하십니까? 차라리 제가 가겠습니다. 라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연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한결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에게 한결은 이제 세상에 남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휩쌌습니다. 서방님, 제발. 제 복수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 이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위험한 곳에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한결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과도 같은 굳은 심지가 느껴졌지요. 나는 단순히 약초꾼이 아니요.
나는 당신의 지압이여. 당신의 눈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소.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나 또한 내 방식으로 백성을 구해야 할 책임이 있어. 이것은 약초꾼으로서의 내 소명이자 당신의 남편으로서의 내 약속이요. 그는 하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이것은 단지 당신의 복수만을 위한 길이 아니요. 윤 대감 같은 자가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이 나라에는 결코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요. 그의 악행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 또한 언제든 짓밟힐 수 있어. 나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요. 그의 말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내의 복수를 돕거나 영웅이 되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자연이, 이치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소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연과 김충은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결의 굳은 결심 앞에서 더 이상 만류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결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충은 자신이 아는 무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절벽을 오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매듭법과 도구를 만들어 주었고, 하연은 밤을 새워 즐긴 책촉으로 튼튼한 밧줄을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결이 길을 떠나는 날 새벽, 그가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마른 양식과 함께 자신의 옥 놀이개를 그의 품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서방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한결은 아내의 마음이 담긴 옥 놀이개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내와 충직한 동료를 뒤로하고 험난하고 위험한 달맞이 바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에는 약초 바구니와 함께 아내의 한과 백성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험산의 발걸음은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운명과의 정면, 대결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한결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난 사이, 오두막에 남은 하연과 김충은 타는 듯한 초조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충은 오두막 주변의 외부의 침입을 알 수 있도록 나뭇가지와 돌멩이로 만든 간단한 경계 장치를 설치하고 밤낮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연은 한결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만약을 대비해 비밀 장부를 더욱 깊숙한 곳에 숨기고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뒷길을 미리 확인해 두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대비는 거대한 권력이 동원된 추격대의 집요함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윤대감이 파견한 수색대는 마침내 산골 신선이 사는 곳이 이 산 어딘가라는 것을 알아냈고 수백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마치 그물망을 펼치듯 산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여러 개의 연기 기둥과 희미하게 들려오는 군사들의 함성 소리에 김충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씨, 틀렸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김충은 하연의 손을 잡고 급히 뒷산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윤 대감의 수하들은 이미 오두막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었고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순식간에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충은 필사적으로 칼을 뽑아 맞서 싸웠지만 수적인 열세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번의 칼날이 오간 끝에 그는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고 하연은 차가운 칼날이 목에 겨진 채 무력하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온 장수는 하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비록 남루한 시골 안악내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눈과 얼굴 윤곽은 그가 초상화로 보았던 5년 전 사라진 역적 하준영의 막내딸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장수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하연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옥깃에서 떨어진 옥 놀이개를 주워 들었습니다. 놀이에 새겨진 가문의 문장은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지막 확인 도장이었습니다. 찾았다. 역적의 잔당을 마침내 찾았구나. 장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즉시 오두막을 샅샅이 뒤져 하연이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까지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그는 하연과 부상당한 김충을 밧줄로 꽁꽁 묶어 윤대감이 머물고 있는 산 아래의 본진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연은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월화초를 구해 돌아올 남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연은 끌려가면서도 속으로 애타게 외쳤습니다. 서방님, 제발. 제발 돌아오지 마세요. 어서 멀리 도망치세요. 그녀의 간절한 외침은 그러나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한결은 며칠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전설 속의 달맞이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계곡이 가득한 험지 중의 험지였지요. 그는 칠렁쿨 밧줄에 온몸을 의지한 채 수없이 미끄러지고 떨어질 뻔한 위기를 넘기며 절벽을 기어올랐습니다. 손과 발은 날카로운 바위에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뜨는 밤, 그는 절벽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을 온몸으로 받은 바위 틈에서 수십 개의 작은 꽃송이들이 일제히 푸른빛을 띠며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월화초였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달의 조각을 품은 듯 신비롭고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주변의 공기마저 맑게 정화되는 듯한 신성한 기운에 한결은 잠시 고통도 잊은 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월화초 몇 뿌리를 캐내어 약초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제 아내를 구할 수 있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한시라도 빨리 아내가 기다리는 오두막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따뜻한 아내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 있고 곳곳에 싸움의 흔적이 낭자한 처참한 오두막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피자국과 수많은 군사들의 발자국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윤대감의 부하 하나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놈이 한결이냐? 내 아내는 우리 대감께서 무사히 보호하고 계시다. 아내를 되찾고 싶으면 순순히 월화초를 가지고 산 아래 본진으로 내려오라. 한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땅에 주저앉아 밤을 새운 뒤 날이 밝자 월화초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윤대감의 본진에는 수백 명의 군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막사 안에는 윤대감이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밧줄에 묶인 채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 하연이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하연이 목에 서늘한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내 놈의 아내는 역적의 딸이다. 당장 목을 베어도 시원찮을 판이지만 내가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주마. 네가 가진 월화초와 내 아내가 숨기고 있던 이 장부를 교환하자. 그러면 내 아내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것은 너무나도 잔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월화초를 넘겨주면 아내의 목숨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갈 것이고
윤 대감의 악행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외면한다면 그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터였습니다. 한결의 손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결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차갑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은 윤대감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아내의 목에 겨진 서슬 퍼런 칼날,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고개를 저는 아내의 눈빛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무력하게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힘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자신이 평생을 바쳐 깨우친 자연의 이치, 약초의 지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뇌리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들려주셨던 한 가지 이야기가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아, 모든 약초에는 생명을 살리는 기운과 해치는 기운이 함께 들어있다. 월화초처럼 양기가 강한 약초는 음기가 극에 달한 독초와 만나면 그 기운이 뒤섞여 오히려 맹독으로 변한단다. 자연의 이치란 이토록 오묘한 것이다. 한결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가. 제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월화초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윤 대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월화초가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윤 대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접근을 허락했습니다. 한결이 막사 안으로 들어서는 그 짧은 순간,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재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약초 주머니에서 며칠 전 절벽을 오르다 우연히 발견했던 음길이라는 독초의 즙을 손가락에 묻였습니다. 음길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약간의 마비 증세만 일으키는 약한 독초였지만 월화초 같은 강한 양기와 만나면 그 독성이 수백 배로 증폭되는 무서운 상극의 약초였습니다. 한결은 윤 대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월화초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올리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독초의 즙이 묻은 손가락으로 월화초의 뿌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한번 스쳤습니다. 그 어떤 검객의 칼날보다도 더 빠르고 정교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그의 작은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기 월화초가 있습니다. 이제 제 아내를 풀어주십시오. 윤 대감은 의심 없이 월화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뿜는 월화초를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는 약속대로 하연을 풀어주라고 손짓했지만 동시에 한결을 포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놈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비밀을 아는 자는 살려둘 수 없지. 저놈과 저 계집을 함께 묶어 내일 아침에 처리하도록 하라. 한결과 하연은 다시 밧줄에 묶였습니다. 하연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한결을 바라보았지만 한결은 오히려 괜찮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승패는 결정되었고 남은 것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탐욕을 부린 자에게 자연이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묘수는 이미 던져진 뒤였습니다. 월화초를 손에 넣은 윤 대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즉시 어이를 불러 그것을 정성껏 다리게 했습니다. 그는 이 신비한 약초를 마시고 역병을 치료하는 구원자가 되어 임금과 조정을 완벽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지요. 그는 포박당한 한결과 하연을 막사 앞에 꿇어앉히고 자신이 승리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는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지를 말이다. 그는 탕이 완성되자 주저없이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월화초의 향긋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려던 순간, 갑자기 그의 몸에 격렬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윤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탕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해독은커녕 온몸에 피가 역류하고 혈관이 터져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검붉은 색으로 변해갔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월화초의 강한 양기와 음기리의 도끼가 그의 몸 안에서 충돌하여 그 어떤 맹독보다도 더 지독한 독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놈이! 저 약초에 무슨 짓을! 윤대감은 고통 속에서 한결을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이내 말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버거렸습니다. 막사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감의 갑작스러운 변사에 당황한 군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산을 뒤흔드는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역적 윤대감을 처단하라. 그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은 바로 어깨에 붕대를 감은 호위무사 김충이었습니다. 그는 포박당한 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몰래 탈출하여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노한 마을 사람들과 윤대감의 폭정에 신음하던 주변 지역의 의병들까지 규합하여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지도자를 잃고 혼란에 빠진 윤대감의 군사들은 성남 민중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충은 단숨에 막사로 뛰어들어와 한결과 하연을 풀어주었고 한결은 즉시 쓰러진 병사들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해독제를 먹여 그들을 구했습니다. 윤대감은 마지막까지 숨을 헐떡이며 한결을 노려보았지만 그의 눈에서 생명의 빛은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만든 독과 자신의 끝없는 탐욕의 희생양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세상을 속이려 했던 그의 야망은 자연의 지혜를 품은 한 약초꾼의 손에 의해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산에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끝나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새벽의 빛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죽음과 함께 그가 꾸몄던 거대한 역모의 진실은 삽시간의 수도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비밀장부와 김충의 증언, 그리고 한결이 구해낸 병사들의 증언까지 더해져 윤대감의 모든 악행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임금은 모든 사실을 보고받고 크게 진노하는 동시에 충신 하준영 대감을 의심하고 멸문시킨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임금은 즉시 의금부를 소집하여 윤 대감의 잔당들을 모두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영 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고 그의 신분과 관직을 모두 복권시켰습니다. 또한 그의 유일한 혈육인 딸 하연에게는 역적의 딸이라는 오명을 벗겨주고 정숙부인의 자기를 내렸습니다. 며칠 후 임금이 보낸 사신단이 화려한 가마와 함께 산골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연의 앞에 엎드려 임금의 교지를 전달했습니다. 정숙부인께서는 부디 수도로 황궁하시어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고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라는 전하의 명이십니다. 또한 나라를 구한 그 공을 높이사 부인과 그 가문의 막대한 토지와 재물을 하사하신다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며 하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약초꾼의 아내가 아니라 나라에서 가장 명예로운 여인 중 한 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의 누명을 벗었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축하와 부러움의 시선 속에서 말없이 남편 한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은 그저 묵묵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곁을 지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높은 신분을 되찾은 것에 대해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소박했던 삶이 이제 끝나 버렸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신들은 당장이라도 하연을 가마에 태워 수도로 향할 기세였습니다. 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대궐의 기억, 저잣거리에서의 끔찍했던 시간,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이 산속에서의 삶, 그녀의 마음속에서 저울이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사신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연의 입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녀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도로 돌아가 대가문이 안주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모든 사람이 꿈꾸는 행복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연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전하의 크신 은혜, 몸뚱이 받을 줄 모르겠습니다. 허나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전하께 이리 전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수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사신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부귀영화를 스스로 걷어차는 그녀의 선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신은 당황하며 그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부인,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전하의 크신 배려이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있는 한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저잣거리에서 죽어가던 순간, 저를 살려주고 사람으로 대해준 것은 전하의 권력이나 가문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끔찍한 과거의 악몽에 시달릴 때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제 상처를 보듬어준 것도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곳은 화려한 대궐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과 함께 살아온 이 산속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잃어버린 신분이나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였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역적의 딸 하연이 아니라 약초꾼 한결의 아내일 뿐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벼슬은 이 사람의 아내라는 이름이며 가장 큰 재산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부디 이 뜻을 전하께 알려주시고 저 같은 미천한 아내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청해 주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한결은 자신의 손을 잡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신들은 빈 가마를 이끌고 수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임금에게까지 전해졌고 임금은 그녀의 선택에 크게 감탄하며 다시는 그녀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연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한결은 그런 여인의 사랑을 얻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로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수도에서 온 화려한 행렬이 떠나간 뒤 산골 마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연은 정숙부인이라는 무거운 이름 대신
예전처럼 약초꾼의 아내로서의 소박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옷 대신 편안한 무명옷을 입었고 금비녀 대신 들꽃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한결과 하연은 다시 예전처럼 사니 시간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한결은 약초를 캐러 산으로 향했고 하연은 오두막을 돌보거나 밭에서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화로가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지요. 그들의 오두막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약초꾼의 거처나 쫓기는 신세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김충은 수도로 돌아가 복권된 하연의 가문을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가끔씩 산을 찾아와 두 사람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더 이상 하연을 신기한 눈으로 보거나 한결을 미쳤다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두 사람을 깊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봄날, 한결은 하연을 데리고 산 가장 깊은 곳, 자신만이 아는 작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야생화들이 마치 하늘의 별처럼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하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작거리의 모란이나 자양만을 귀한 꽃이라 말하지만 내 눈에는 이름 없이 피어나는 이 작은 들꽃들이 더 아름답고 강인해 보이요. 당신은 내게 바로 이 들꽃과 같은 사람이요.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그 어떤 꽃보다도 맑고 강한 향기를 지닌 꽃말이요. 하연은 그의 말에 감동하여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맡으며 한참 동안 함께 서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세상의 탐욕과 암투가 닿지 않는 그곳에서 약초꾼 한결과 진흙 속의 꽃하연은 서로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오두막에서는 매일같이 구수한 약초 향기와 함께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재물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영원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산바람을 타고 숲나무들을 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